인상주의는 이제 사실 인상주의 그 영화 감독 중에 또 한 명이 레르비에라는 감독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인상주의가 꼭 통일적인 이론적인 입장이 있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상주의 영화 감독들이 모두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영화적인 특수성이다. 아까 말했던 그런 영화만의 어떤 예술성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 헐리우드의 관습적인 양식, 또 정형화된 패러다임에 대한 반발, 리액션으로서 인상주의 영화로 보는 거죠. 그리고 서사적 아방가르드 운동.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적으로 봤을 때 헐리우드 영화는 내러티브 서사로 봤을 때는 고전 서사거든요. 그런 고전 서사에 반대되는 그런 아방가르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상주의 영화는. 그러면 헐리우드의 그런 관습적 양식, 정형화된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그리고 고전 서사는 무엇이고 고전주의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헐리우드의 고전적 리얼리즘이죠. 그것은 환영적인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실제의 어떤 이데올로기 전달하는 이런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현실의 어떤 모순과 대립을 은폐한다 이렇게 보고, 또 스토리도 폐쇄적인 스토리 구조, 근데 완결된 구조죠. 모든 것들이 완결되는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걸 폐쇄적인 스토리라고 합니다. 모든 건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든지 더 이상 이제 그 애매모호한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완결된 그런 그 스토리 구조를, 스토리 엔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80도 촬영 유치라든지 연속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내러티브 관습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는 환영을 통해서 관객이 그 영화의 동일시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죠.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반대 저항해서 나온 것이 또 이제 네오 리얼리즘이기도 한데, 그 또 네오리즘은 하고도 다른 그런 것이 또 인상주의 영화죠. 물론 네오리얼리즘은 인상주의 영화 한참 그 이후에 나와요. 1945년 이후 이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리얼리즘은, 원래 그런 고전주의적 리얼리즘은 현실을 모방, 재현이라는 예술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시대 플라톤이 말했던 예술의 본질, 미메시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재현, 재현이라는 뜻이죠. 미메시스, 재현.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쭉 서양은 그런 이러한 걸로 쭉 내려왔는데, 물론 잠시 이 중세시대 때는 이런 것이 아니었죠. 중세시대 때 잠시 소멸을 하고 뭐 없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가 되면서 그 인간 중심주의 또 주체 원근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다시 고전주의가 정립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얼즘이라는 것은 그런 주체 중심,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근대사상, 그리고 원근법의 단일 시점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리얼리즘은 자본주의 발전과 부르주아의 상승기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제 그 1895년도에 탄생한 그 영화는 바로 그 강력한 리얼리즘 예술이 된 것이죠. 왜냐면 이제 영화가 바로 현실을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미디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전까지 인간이 이제 뭐 그림이나 아니면 뭐 소설을 통해서 현실을 이렇게 재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진과 영화를 통해서 거의 완벽한 것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진, 영화는 기계적으로 현실을 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앙드레 바징이라는 사람은 이 영화를 그렇게 그런 완벽한 모방을 하는 영화를 완전 영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까 인상주의 영화, 인상주의 영화는 아까 이제 제가 뭐 그런 포토제니, 포토제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상징주의적 시야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이 즉각적으로 지각되는 경험과 대상을 넘는 영역에 위치한 그런 상징주의적인 시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사, 있는 그대로의 어떤 표상, 재현, 요거 이런 것을 넘는 아까 포토제닉한 그런 상징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주관성, 그게 포토제닉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주관성과 포토제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리얼리티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이 리얼리티와 이 인간 중심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런 리얼리티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그 객관적인 실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리얼리티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내적 리얼리티라고 또 하기도 해요. 내적 리얼리티.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어셔가의 몰락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표현주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공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저걸 왜 리얼리티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인상주의 회화에서 그 인상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인상주의 영화가 이 리얼리티, 사실주의와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상주의 회화에서 그 인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 서양 미술사를 잠깐 그래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요 이제 그림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이제 호라티우스가의 맹세인데 이 그림은 고전주의,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그렇죠? 신고전주의의 영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써 있죠. 이 그림은 고전주의 특징으로 회화적이고 감각적인 로코코 영향에서 철저히 그러니까 이런 로코코 영향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합리적이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절제된 구성과 객관적인 사실주의 이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고전주의는 굉장히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 내려왔던 아까 얘기했던 인간 중심과 또 원근법적인 어떤 그런 시각성 이런 것으로서 어떤 절제된 구성과 그리고 이제 합리적이고 뚜렷한 나름대로 목적의식. 나름대로 여기에 나름대로 이제 그 교훈성과 어떤 이 스토리의 어떤 교훈과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은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개인의 비극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통해서 또 어떤 국가의 어떤 복종심과 군국주의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훈적인 그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고전주의적인 아까 신고전주의라고 했죠. 고전주의적인 그림이죠. 대표적인.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고전주의 그림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낭만주의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제리코가 어떤 이 낭만주의의 이제 미술죠. 낭만주의는 이제 그 고전주의로부터 또 저항해서 상반된 개념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고전주의가 너무 이제 어떤 그 이성과 절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이 어떤 감정을 굉장히 고양시키는 그러한 그림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낭만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고전주의가 되는 것이고, 신고전주의 그림. 요게 드라큘라, 요게 이제 낭만주의 그림이죠, 그죠? 이것도 낭만주의 그림. 이것도 낭만주의 그림. 그리고 이제 그런 낭만주의 그림에서 쭉 이어와서 이때 이제 비로소 1844년도에 구스타프 쿠르베가 여기 돼 있죠.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프랑스화가. 그래서 사실주의의 운동의 선두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묘사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전주의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또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런 절제되고 이상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실제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실제 없는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이 꾸르베는 있는 그대로 그려야 된다. 있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쿠르베의 그림, 밀레나 도미에 이런 것들이 도미의 그림이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마네부터 이제 사실주의를 넘어서 인상주의로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드디어 이제 이게 인상주의, 요게 인상주의 그림으로서 아마도 처음으로 인정됐던.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형태를 중시했던 관습을 벗어나 눈에 비치는 신선한 빛을 포착하기 위해 캔버스를 야외에 들고 나가 그 그림했던 외관과 화가로서 이 클로드 모네가 1874년 2회 인상파전에 출품한 인상, 해돋이라는 비평가로부터 이 그림이 비평가로부터 조롱을 받고 인상파라는 이름을 붙여지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상, 해돋이가 인상주의의 시초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그림이 어떤 실제 객관적인 실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묘사한 그런 그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거에 다비드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멋지게 이상적으로 잘 재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은 이 모네는 그냥 그 실제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 실제를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도 인간의 주관적인 실제로 본 거죠. 주관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그 실제가 실제지 남들이 얘기하는 객관적인 그런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딱 봤을 때 이 해돋이가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보이는 그 순간, 그 느낌, 그 인상을 빠르게 확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빛이 날아와서 딱 필름에 정착되는 그런 순간처럼 내 눈에 딱 이 이미지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느낌, 그 인상이 바로 실제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실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내적 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적 진실.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사실주의가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주의라는 거죠. 이거 사실을 그렸으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그렸는데 그 있는 그대로가 기기적인 것, 또 객관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들은 다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내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면에서 사실주의를 우리가 그 내적 진실로서 사실주의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적 사실주의, 내적 리얼리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보드윌이라는 그 영화 이론가는 인상주의 영화 스타일을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했어요. 우선 클로즈업 샷,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 클로즈업 샷을 통해서 주관적인 이미지로서의 클로즈업 샷이라는 거죠. 뭔가 상징하는. 그리고 카메라 앵글은 그죠, 부감이나 안각 이런 것들이 많았죠, 그죠?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카메라 움직임은 갑자기 주인공과 독립돼서 막 움직이죠. 거기서도 이제 보면은 스산한 바람이 불면서 이 낙엽이 막 그 풀로 그 바닥에 확 스쳐 그 바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그냥 카메라가 따라가거나 보여줘요. 근데 그거는 실제 인물하고 주인공하고 관계없는 그런 독립된 움직임이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자연으로부터의 어떤 포토제니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미장선을 봤을 때는 조명이 이제 하나의 소스, 그러니까 이제 조명을 하나 써서 강렬하게 그렇게 이제 거기에 그 주인공의 그런 거실을 보면은 거기서 빛이 하나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보통 로우키 조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어둡게 강렬한 어떤 그 흑백의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그래서 로우키에서 뭔가 이런 음산한 분위기를 주는 것이죠. 그런 좀 하나의 소스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 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림자 여기 나오고, 그리고 또 과학적 도구로서 트랜지션을 이용하고 또 마술적 효과를 또 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디테일을 강조하기도 하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뭔가 이렇게 주관적 이미지, 상징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두꺼비도 막 나오기도 하죠. 두꺼비 그리고 또 올빼미 뭐 이런 것도 막 나오죠. 이게 이제 그냥 그냥 동물의 왕국에서의 두꺼비와 올빼미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뭔가 그런 영혼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이런 그 초자연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주죠. 그런 주관적인 이미지를 주죠. 그러니까 마술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제 회화적으로 그 시장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죠, 그죠? 그걸 통해서 객관성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 내적 객관성이 되는 거죠. 내적 객관성. 내적 사실주의, 정신적 이미지, 준주관적 이미지. 그리고 편집은 이제 어떤 플래시백이나 판타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교차 편집도 보여주죠. 또 운율적인 그런 리듬이 있는 그런 편집을 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그 아방가르드 영화는 이제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비슷한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방가르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방가르가 이제 전위라는 뜻이라고 했죠, 전위. 앞에란 뜻이고, 가드가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가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누구하고 싸우냐, 바로 헐리우드 그런 네이티브 관습의 영화와 거부하는 그런 영화를 아방가르드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거는 그런 고전주의적인 예술과 앞에 나와서 싸우는 그런 예술이라고 보고, 영화는 예술 영화가 되는 거죠. 실험 영화라고 될 수도 있고, 또 독립 영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주류 상업 영화에 도전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1920년대 아방가르드 영화 운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다이즘도 나오고, 또 절대 영화도 나오고, 또 인상주의 영화, 초현실주의 영화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할리우드 영화는 하여튼 아방가르드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한 반내리티브 영화, 그죠? 반서사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리티브가 없거나 있어도 헐리우드하고 많이 다른 그런 영화를 말하죠. 그래서 아방가르드 영화는 인상주의 영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영화가 인상주의보다 더 그 개념이 넓어요. 그래서 독일의 추상 영화도 될 수 있고, 프랑스의 인상주의 영화도 될 수 있고,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초현실주의 영화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 미국 언더그라운드
또 구조적 유물론 영화 이런 것도 되고 80년대 이후의 비디오 아트 이런 것들을 다 아방가르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아방가르드 영화의 내용적인 면은 보통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고 충동적이다. 예. 그리고 보통 부르주아 사회에 억압된 욕망, 터부, 금기를 깨트린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헐리우드 영화, 고전 영화들이 부르주아 사회에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예. 반면 얘네들은 그런 것에 억압된, 그런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에 억압된 욕망, 그런 터부, 금기를 막 깨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 내러티브, 반 서술적, 표현주의적, 상징적, 시적이다 이런 것이죠. 그거는 헐리우드 영화들은 반대라는 거죠. 되게 서술적이고 또 리얼리즘적이고 환영적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예.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문학적이죠. 그냥. 예. 근데 이제 인상주의 영화는 빨리 좀 끝나요. 24년도에 끝납니다. 20년대에 시작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몇 년 못 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25년도부터는, 부터 20년대 말까지는 인상주의 영화, 아까 그 장앱스텐의 그런 장편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짧은 그런 아방가르드 영화, 또 인상주의 영화 중에서도 그런 아방가르드 영화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말 아까 말했던 그 인상주의 화가 뭐 이겠죠. 예, 모네, 예,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 그리고 뭐 물론 뭐 세잔도 있을 수 있고 뭐 샤피로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죠. 예, 드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고갱도 다 들어가죠. 예, 물론 후기 인상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적인 개성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인상주의자들은 그런 문학적인 재료에 의존해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면은 이 헐리우드가 문학적 재료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이게 이제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상주의 영화는 그런 비영화적인 역사적인 노선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화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아방가르드 영화들은 소설이나 연극, 장편 영화들보다는 반대로 현대 시나 추상적인 초전시 회화, 가까운 연상시, 있어하시는 꿈 등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적인 시작 예술을 동적인 시각 예술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제7의 예술로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지식인들과 영화인들은 영화를 제7의 예술로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화가 새로운 미디어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예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혁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준 그러한 미디어죠. 그래서 그런 1920년대 문화와 아방가르드 영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0년대는 1920년대 그 20세기 초반에는 굉장히 뭔가 인간의 문화, 인류의 어떤 인간의 문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런 발전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양자역학, 뭐 생대성 이론, 또 화이트헤드의 수학과 철학,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같은 소설, 제임스 조이스 율리스 같은 소설이 나오죠. 그리고 앙리 베르송이라는 이제 그 철학자가 창조적인 신화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의 메커니즘은 영화적 성질을 띠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로 앙리 베르송이 바로 이미지가 이퀄 사물이라고 본 거예요. 세상은 한번 이미지로 되어 있다. 이미지의 작용과 반작용이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은 그렇죠. 이렇게 영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영화적인 것과 세상과 영화는 너무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또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리고 또 에리 포레라는 예술가는 그의 논문에서 영화는 공간 속에서 시간을 구체화한다. 그러니까 영화가 바로 이제 시간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이제 예술이 된 것이죠. 미디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진정으로 공간적인 차원이 된 것이죠.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회화나 문학은 시간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죠. 회화는 고정된 것이고 문학은 시간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걸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공간 속에서 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영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화의 특성, 그러니까 시간성을 드러내는 영화의 어떤 특성을 잘 살리는 그러한 실험 영화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페리 레저의 기계적 발레.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유튜브에 이거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 유튜브. 이거 제가 이제 쭉 본 건데 이거 보면은 이게 다 이제 그런 그 아방가르드 영화예요. 아방가르드 영화.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수수료가 빠졌다. 미래세증권 베라치오 위를 운동시켜 소화를 빠르게. 더 편하게 베라치오. 여기 이제 그 아까 마르셀 디샹의 애니믹 시네마라는 그 실험 영화죠. 아방가르드 영화. 그러니까 마르셀 디샹은 이제 그 역시 아방가르드 그 이런 예술가, 회화 예술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까 요 영화죠. 기계적 발레. 예, 16분짜리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내러티브가 없죠. 반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뭐 이런 영화는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도형만 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만든 거예요.
있고. 그야말로 이제 움직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 당시는 움직임.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영화, 장곡도의 영화. 뭔가 이제 굉장히 심리적이고 그리고 또 무의식적인 무의식 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보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마치 이제 어떤 이런 그 무의식의 심연에 빠져들어가는 뭐 이런 이미지도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렵죠. 여러 가지 있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금방 봤던 이제 기계적 발레가 있었죠. 기계적 발레도 있었고 또 이제 마르시안 기상의 비인화 영화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간을 뭔가 그 드러내는 영화, 시간 그 이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드러내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고 또 아방가르드의 또 하나의 경향은 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어떤 상징, 어떤 무의식적인 상징, 무의식의 세계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그런 이 영화는 무슨 영화였냐면은 아까 본 영화 중에 본 게 이제 그 장곡도 영화였는데 장곡도 영화로서 요거였죠. 요거 시인의 피 요거였죠. 초현실주의 영화 장곡도의 초현실주의 영화인 시인의 피를 봤어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영화는 아방가드 영화의 하나가 초현실주의 영화인데 초현실주의 영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안달루시아의 개처럼 그런 어떤 무의식 세계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하죠. 그리고 뭐 자동 기법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이성의 제약, 고정된 기법을 거부하고 그런 일탈, 또 의식의 흐름, 자유로운 연사, 해방된 세계, 꿈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죠? 예. 그래서 고전적 리얼리즘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예. 또 이제 초현실주의자들은 또 막스와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1920년대는 이제 막시즘이 막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또 왜냐면 막시즘이 어떤 해방이라는 그러한 또 그 맥락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초현실주의와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 자네티 영화 2를 쓴 루이스 자네티는 초현실주의자들은 다다이스트보다 더 기교적이지만은 더 사실적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초현실주의가 현실인데 이게 되게 사실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아까 말했던 내적 사실을 잘 드러낸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실제라는 거죠. 그들이 볼 때 무의식도 어떤 자연과 연결되고 어떤 실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1929년도까지 인상주의 영화들이 또 나와요. 그 짧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런 영화들은 마치 이제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객차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인상을 탁 포착하는 그래서 그 인상을 통해서 대상들, 사람들, 풍경들, 외관을 딱 만드는 이런 것처럼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상주의 영화는 어떤 게 또 있냐면은 또 뭐 도시의 교향악이라든지 절박한 도시라든지 베를린 대도시의 교향악 이런 것처럼 그냥 도시를 그냥 보여줘요. 도시를 마치 객차에서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것처럼 도시의 인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내용보다도 시간적이고 율동적인 그런 양식을 또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방가르드 그런 인상주의적인 아방가르드 영화들이 이후에 기록 영화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영화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를 잠깐 보면은 뭐 이런 영화죠, 있죠. 인디 영화 아닌데. 이 영화죠. 이런 식으로 그 도시를 그냥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도시를. 이 영화도 이제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르토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 이 영화와 느낌이 좀 비슷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베르토프는 어떤 사물의 리듬을 그걸 통해서 얻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 도시의 인상을 그 포착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런 시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실제성 이런 것들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에 어떤 그 기록 영화, 또 다큐멘터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베를린의 1920년대 베를린의 모습들을 굉장히 그런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 있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한 도시의 각각 다른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동시에 발생하는 행동을 시간 공간적으로 강조하면서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형식이 의미보다 우선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실제 시간을 보여주는 공간 속에서 아까 말했죠. 공간 속에서 시간을 구성한다는 영화의 그런 특성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죠. 그렇지만 이런 아방가르드 영화들은 결국은 발성 영화가 이제 1929년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영화가 다 발성 영화가 되게 되면서 발성 영화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제 아방가르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는 예술가들이 만들기 때문에 만들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20년대까지만 해도 예술을 용인해주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면 1903년대 이후부터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예술로서 예술이 이제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든지 파시즘에 봉사하는 예술이라든지 나치즘에 봉사하는 예술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예술이 되면서 아방가르드 영화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방가르드 영화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다시 시작돼요. 마야 데렌이라는 그런 아방가르드 예술가의 이런 영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나오면서 아방가르드 영화가 실험 영화, 지하 영화, 독립 영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그 이후에 살바로 달리 초현실주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또 원래 화가였던 마르시 디샹, 만레이 이런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회화나 스틸 사진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대신 장국도 같은 사람들이 계속 아방가르드의 어떤 그런 발성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시인의 피 이것이 이제 그 장곡도의 아방가르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면의 사실주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초현실주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의 사실주의. 왜냐하면 그것이 주관적 감정과 심리적 리얼리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적이고 상징적이고 내면적인 표현으로 가득한 것이죠. 또 그런 거는 또 이중이나 슬로모션, 몽타주, 특수분장, 무드장치, 표현주의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굉장히 표현주의적이고 또 초현실주의적인데 그것이 심리적인 리얼리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 마야 데렌의 우후의 그물망이라는 아방가르드 영화를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도 캘리포니아에서 마야 대린이 남편하고 같이 찍은 영화예요. 원래 소리가 없었나 이게? 소리가 안 나왔나 보죠? 소리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소리가 없었나?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한번 이 영화를 그냥 제가 보여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나중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제목을 치면 나와요. 예. 이렇게 제목을 치면 나오니까 마야 데렌, 메시 오브 디 애프터눈.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방가드의 영화가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아방가르드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